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미국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로시빈 이보가인 등 향정신성 약물을 심각한 정신질환 치료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접근성을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대상은 미국 제향군인들로 이들은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높고 하루 평균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기존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치료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행정명령에는 이보가인 연구를 위한 5천만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 투입과 임상시험 지원 확대, 그리고 시도할 권리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제향군인부, 식품의약국이 협력하여 향정신성 약물의 분류 등급 조정과 규제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보가인 치료를 받으려는 제향군인들은 미국 내에서 접근이 불가능해 해외로 나가야 했는데 이번 행정명령은 그런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전 텍사스 주지사 릭 페리는 밝혔습니다. 퇴역 네이비실 마커스 러트렐은 직접 이보가인 치료를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이 치료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제향군인뿐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약업계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컴파스 패스웨이즈는 합성 실로시빈 치료제의 임상시험 2건에서 치료 저항성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으며 한두 번 투여만으로 효과가 최소 6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나오고 있어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팀 시히, 댄 크렌쇼 의원은 물론 민주당 루코레아 의원까지 이번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댄 크렌쇼 하원 의원은 자신의 동료들이 이 치료 덕분에 살아있다며 그동안 규제 장벽이 발목을 잡아왔지만 이번 행정명령이 그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미국 제향군인회 댄 와일리 사령관은 향정신성 약물이 제향군인들에게 새로운 치료 경로가 될 수 있다면서도 모든 치료법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뒤 제향군인부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국은 향정신성 약물의 FDA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게 되며 컴파스 패스웨이즈는 이미 FDA의 순차 제출 및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에너지 생산을 대폭 늘리기 위해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국방물 자생산법을 발동하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국방물 자생산법은 1950년에 제정된 법률로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물자와 공급망의 민간 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명된 각서는 석유 생산 및 정제와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과 액화 천연가스 시설, 그리고 전력망 인프라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이란전으로 인한 휘발유 가격 상승과 전력 비용 증가가 있으며 연료비 상승이 항공권 주거비 식료품 등 광범위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유 관련 각서에는 제한된 금융환경과 긴 사업 준비 기간뿐 아니라 인허가 및 인프라 병목과 공급망 한계 등으로 인해 정부 개입 없이는 미국 산업계가 충분히 빠르게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차원의 직접 구매 및 구매 약정, 그리고 생산 역량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고 각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각서들이 지난해 공화당 주도로 통과된 예산법에 확보된 자금을 에너지부가 실제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부대변인 테일러 로저스는 이번 결정을 통해 에너지부가 전력망 인프라를 강화하고 안정적이며 저렴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전용 천연가스 터빈과 전력 변압기는 공급 부족의 대기 시간까지 길어진 상태인데 이번 조치로 이들 장비의 제조 사업도 연방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국방물 자생산법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 버지니아주에서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표는 버지니아주 헌법을 개정해 주의회가 2031년 이전에 임시로 선거구를 재획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지를 묻는 것으로 찬성이 통과되면 현재의 독립선거구획정위원회 체제를 일시적으로 우회하게 됩니다. 찬성 측은 다른 주들이 이미 정규주기 외에 선거구를 다시 그린 만큼 버지니아도 공정성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반대 측은 이를 민주당의 당파적 권력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찬성이 통과될 경우 버지니아 11개 연방 하원 의석 가운데 최대 10곳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지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으로서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심 경합주에서 구조적 불리함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반대로 부결될 경우 현행 독립위원회 체제가 유지되면서 공화당은 중간선거 직전에 민주당이 새 지도를 확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며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투표일 전까지 이미 130만 명 이상의 버지니아 주민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이는 양당 모두 이 선거를 얼마나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투표 결과는 버지니아주를 넘어 연방 하원의 다수당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하원 장악이 불과 몇 석 차이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버지니아가 그 승부처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찬성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2026년, 2028년, 2030년 선거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부결되면 공화당이 현행 체제를 지켜내는 결과가 됩니다. 오늘 밤 개표 결과는 버지니아주 정치뿐 아니라 향후 수년간 미국 의회 권력 지형을 좌우할 변수로 양당 모두 전국 단위의 자원을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멕시코 북부 치와와주에서 불법 마약 제조소 파괴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차량이 산악도로에서 협곡으로 추락해 미국 대사관 소속 관리 2명과 멕시코 현지 수사관 2명이 숨졌습니다. 치와와주 검찰총장은 이들이 한밤중에 치와와주와 시날로아주를 잇는 험준한 산악도로를 이동하던 중 차량이 미끄러져 협곡으로 떨어졌고 이후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미국 관리들에 대해 미국 대사관은 신원이나 소속 기관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치와와주 당국의 카르텔 소탕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멕시코 연방정부와 치와와주 정부 그리고 미국 대사관의 설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작전에 대해 연방안보 내각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치와와주 정부가 연방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과 협력한 것은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와와주 검찰총장은 처음에 미국 관리들이 일상적인 훈련 업무 차원에서 작전에 참여했다고 말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미국 요원들은 마약 제조소 확보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작전이 끝난 뒤 합류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영토 내에서 미국과의 지상 또는 공중합동 작전은 없으며 정보 공유만 이뤄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카르텔에 대한 직접 개입을 반복적으로 제안해온 상황에서 멕시코의 주권을 내세우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이번 사건은 미맥 관계가 여러 현안으로 첨예하게 맞물려 있는 시점에 터졌는데 USMCA 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이 멕시코시티에서 시작될 예정이었고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시날로아 카르텔 관련자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리의 멕시코 영토 내 활동 범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1월 미국 최고 수배자 라이언 웨딩의 멕시코 내 체포 과정에서도 불거진 바 있어 양국 간 이 문제가 반복적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포함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추가 확인이 되는 대로 상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매사추세츠 종합병원과 러시대학교 의료센터 공동연구팀이 1338명의 고령자를 최대 1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길고 잦은 낮잠이 사망률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자가보고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손목형 활동 측정기를 착용시켜 낮잠의 길이와 빈도, 시간대, 그리고 하루하루의 변동까지 객관적으로 측정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낮잠 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마다 사망 위험이 약 13%, 낮잠 횟수가 하루에 한 번 더 늘어날 때마다 약 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전에 낮잠을 자는 사람은 오후에 자는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30%나 높았는데, 연구팀은 오전 낮잠이 전날 밤 회복적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뇌의 생체 시계가 심각하게 어긋났다는 신호이며, 이는 종종 신경퇴행성 질환과 연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끔씩 짧게 자는 낮잠은 여전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하루는 자고 하루는 안 자는 식의 불규칙한 낮잠 패턴도 사망률 증가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위험 신호로 지목된 것은 매일 반복적으로 길게 자는 습관적인 과도한 낮잠입니다. 연구 책임자인 가우첼로 박사는 이번 연구가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과도한 낮잠은 그 자체가 위험 요인이라기보다 신경퇴행이나 심혈관 질환, 수면장애 같은 기저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낮잠 패턴 추적을 임상 현장에 도입하면 고령자의 건강 악화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의학협회 네트워크 오픈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 공군이 퇴역 예정이었던 A-10 워트호그 공격기의 운용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로이 마인크 공군 장관이 SNS를 통해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과 협의를 거쳐 A-10의 운용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당초 2029년까지 전량 퇴역하기로 한 기존 계획을 뒤집는 것입니다. 마인크 장관은 방위산업 기반이 전투기 생산량을 늘리는 동안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란전 에픽 퓨리 작전이 있는데, A-10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작전에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최근 수색구조 작전에도 투입되는 등 실전에서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다만 해당 수색구조 작전 중 A-10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조종사는 이후 구조됐습니다.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103대 A-10을 올해 9월까지 유지한 뒤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퇴역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실제로 몇 대의 A-10이 운용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인크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며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